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지알보 직업지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영 팀장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과 직업지알 서비스 연계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방향과 더불어서 저희 개발원의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서비스 연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앞서서 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도 현장에서 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성공적인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았던 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박현철 씨고요. 학교를 졸업한 뒤 어떻게 자립까지 현재 영상이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좀 막막해가지고 불안하기도 했고, 나도 자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박현철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독립해서 여기서 살다 왔습니다. 2021년이에요.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평생 살다가 혼자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부모님도 혼자서 살아보면 어떨까 해서 3년 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갔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지 좀 막막해가지고 시설을 보내지는까봐 좀 우려스럽긴 해서, 저도 서울스센터에서 들어가면서부터 가입을 하고 싶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부모님 집과 가깝고 일하는 데도 가까운 화곡동으로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일한 만큼 적금을 들여서 보증금을 냈습니다. 한 6년, 7년, 8년 그 정도요. 계약서를 작성해서 집주인과 같이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족 증명서도 떼오고 금융등록도 떼왔거든요. 합쳐서 이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입했을 때는 세탁기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때 집주인을 불러서 수리는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온수가 나오는 데서 물이 콸콸콸콸 흘려가지고 그때가 봄이었어요. 부모님이 와서서 물이 샌 밸브를 조치시키는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기술자라서 아버지 말고 다른 기술자였다면은 대화가 안 돼가지고 수리를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는 수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었어요. 화장실 전등이 고장이 났을 때 전구를 교체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비프센터에 입사하면서 글쓰기 모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글 쓰면서 사진 찍기 통해서 나만의 사진을 찍고, 그런 모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자립할 수 있다는 의지를 겪으면서, 저처럼 시설이 아니라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응하니까 더 편했어요. 이유는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어서. 하지만 내 의지대로 사니까 이제는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내가 내야 되고, 이제 청소도 나 혼자서, 밥도 나 혼자서, 화장실 청소도 나 혼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는 자립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자입했을 때는 어떤 집인지 불안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저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사니까 이웃이랑 소통도 하면서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활동하니까 적응이 된 것 같았어요. 자입을 지지한다는 부모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해요. 대부분 자입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발달장애인은 부모님이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저도 맨날 부모님 없이 살면은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맨날 컴퓨터만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심심해가지고 부모님 집에 가서는 식사도 하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들으면서 활동을 해요. 나도 자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해서 의지대로 살 수 있게 마련해 주십시오. 자립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신다면 자립 지원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네, 영상 5분 정도 되는 건데요. 박현철 씨는 현재 서울 피플퍼스트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21년도부터 부모님의 같이 이제 살다가 재가장애인이시죠. 이제 스스로 자립을 하셨고, 저랑 인연이 된 건 제가 20대 후반이고, 박현철 씨가 아마 20대 중반 정도 나이가 되셨을 거예요. 10몇 년 전 이야기긴 한데, 그때 이제 처음 뵙게 됐고, 그때 이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오늘 또 하나의 사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박현철 씨는 컴퓨터를 좋아하던 그냥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이분이 오랫동안 구직 활동 안 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보통 구직 정보를 저희가 복고, 오래전에 이제 구직이 단절된 분들을 찾는데, 한 1년 정도 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력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전역 보조 교정. 그때 당시 제가 일했던 복지관은 시각장애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시다가 왜 1년 정도 넘게 쉬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으로 해서 이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복지관 내방을 하셔가지고 상담과 평가를 통해서 이제 진로를 찾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 고등학교 때는 단순하게 컴퓨터에 흥미가 있었던 학생이셨지만, 이제 저와 이제 만남이 시작됐죠. 저와 만남이 시작되고 4번 정도에 이제 해당할 시점 같습니다. 이전에는 근데 왜 가장 궁금한 게,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하시다가 왜 그만두셨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지원했던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본 건가, 박현철 씨 이야기를 좀 달랐어요. 일단 박현철 씨는 이제 비염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부적인 사무실에서는 전역 보조 교정이라는 게 워낙 조용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뭐 재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폐 성향이 좀 있으시니까 조금 혼잣말도 좀 하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료 직원들과의 약간은 조금 조화롭지 못한 부분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일자리 사업 참여 기간 1년은 그냥 채우시고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셨고, 이제 굿일 스토어 다시죠. 요즘 또 워낙 또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굿일 스토어에서 잠깐 일하셨는데 적성에 맞지 않으셔서 퇴사하시고 쉬고 계신 상황에서 저랑 만나서 상담과 평가를 좀 길게 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첫 만남에 보통 초기 면접을 뭐 1시간 반, 3시간까지도 하기도 해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 가지면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전 경력뿐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제가 다룰 수 있는 직업 평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시간 안에 사실 현장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직업재활 하는 직업재활 상담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직자가 많다 보면은 한 번 만났을 때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몰아서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파악을 했던 거는 어떤 소근육의 강점들,
그리고 충분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좀 있으셔가지고 또 이때 당시 지금도 사실 사무보조 일은 정말 귀한 일자리잖아요. 사무보조 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소근육의 강점을 좀 살리고 할 수 있는 생산직 직종으로 제가 취업 안내를 했었고, 근데 그 일도 약간 좀 업체의 사정, 그리고 굉장히 또 성격이 좀 이제 예민하셔가지고 오류나는 걸 본인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셔가지고 중간에 우체국 또 취업. 근데 우체국 취업은 또 많은 또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긴 한데요. 본인은 너무 루틴한 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4시간 정도 보통 근무를 하시는데 반복적인 일 가운데 다른 이제 직업을 희망을 하셔서 이때 당시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했던 게 사무보조 일을 다시 찾으면서 사실 개발원에서 같이 일할 뻔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가 생겼는데요. 그때 이제 발달장애인 직원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 저랑 같이 여기 면접도 보러 오시고 면접에서 탈락하시고 다른 분이 붙긴 하셨지만 그래서 이때 우체국에서 일하시면서도 계속 면접도 보시고 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강점을 또 발견을 한 게 현철 씨는 어떤 그 비장애인들과도 어쨌든 잘 지내긴 하시지만 동료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좀 제가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피플 퍼스트 운동이라고 지금 피플 퍼스트 센터에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마치 우리나라 최초 IL 센터가 이제 서울 거여동이죠. 서울 자립생활센터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몇 년 전에 법인 문제 없어지긴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과거에 또 활동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거기 소장님이랑 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해서 복지관 내부적으로도 이제 자조 모임 운영을 했고요. 또 그 IL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조 모임에도 참석을 하시면서 점점 동료 집단에서 좀 리더로서 성장하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또 아까 처음에 발견했던 가장 큰 특징이 뭐 있죠? 첫 번째,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세요. 영상에서도 밝히셨지만. 그래서 컴퓨터를 잘 하시면 문서 작성도 잘 하시겠다 판단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라는 거를, 그 틀만 드리고 같이 좀 또 작업한 것도 해보고 하면서, 리더로서 주말마다 뭐 영화도 보러 가고, 그렇게 좀 성장을 하셨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다양한 경험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역 보조, 생산직, 우편 분류, 자조 모임 활동, 지금 궁극적으로는 IA센터 활동가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지원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무엇일까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도 마찬가지 장애 비장을 떠나서 자기 이해의 과정이라고 저는 키워드를 좀 뽑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항상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는 지금 저 현장은 아니지만 항상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뭔가를 평가를 해서 찾아줘야 되고 하는 것보다도 같이 이해하는 과정, 그러니까 스스로 당사자 스스로 자기가 이해하는 과정들을 경험을 쌓아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다. 이게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었고 아마 현철 씨도 영상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때 당시에 하고 적금을 계속 드셨던 것 같아요. 저랑은 이 과정이 한 2, 3년 정도 같이 하고 이제 저는 개발원에 오긴 했지만 그때 이후에 또 IL 센터에서 물론 이제 그 IL 센터니까 얼마나 이렇게 또 주입시키고 사실 하셨겠어요. 동료 활동가로서 하면서 금전 관련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자립하신 모습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행복한 본인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저도 작년에 한번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는데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례는 왜 많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 학생 지원 체계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장애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방금 가장 말씀드렸던 충분한, 저는 항상 이 단어를 강조한 충분한 직업 경험 기회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오늘 학교 그리고 복지 고용에 모였지만 아직까지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죠. 그리고 본부처 취업 지원 시스템도 사실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정보가 안 넘어오고 있어요, 저희 쪽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릴 텐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때 당시 10몇 년 전은 뭐
저의 중증 사업의 전문 인력으로서 열정과 개인기로 어떤 이러한 사례를 만들었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둘씩 메꿔 나가면 이 개인기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아마 우리 박현철 씨와 같은 자기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충분한 직업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전문 인력 그리고 직업재활 상담사로서 사실 우체국도 되게 좋은 일자리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여기서 그냥 만족하시게끔 그냥 있어도 사실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잠재력을 갖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 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저희 발달장애인 분들이 같은 중증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또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박현철 씨 사례 말고도 또 더 많은 사례가 있긴 있는데, 그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걸 계속 발견을 하고 거기에 도전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정책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환지원 흐름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학교, 진로, 직업교육에서 이어지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 그리고 또는 공단에 가서 상담과 평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상담과 평가 결과를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신다든지, 아니면 저희 뭐 현장 주시고 훈련 참여하신다든지, 그리고 지원 고용을 참여하신다든지, 이러한 과정 거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취업에 이루죠. 근데 제가 여기에 5번에 하나 이제 맞춤형 직무 개발이라고 하나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뒤에서 정책 방향적으로 설명드리긴 할 텐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더 맞춤형 서비스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핵심은 뭐 미리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있는 일자리에 저희가 장애인분을 배치하고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각각 현철 씨 사례처럼 개인의 특성을 찾아서 그 환경을, 직무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직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첫 번째 정책 방향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평가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라는 제목을 뒀고, 앞서 계속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평가 결과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관을 통해서 공단을 통해서 직업평가를 받으시지만 사실 그 직업평가 결과가 저희의 IDP 또는 저희는 이제 IP라고 부르는데 개별화 고용지원계획이라 부르는데 거기에 사실 한 줄 담긴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도 또 현장에 나가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용론을 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구평가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그런 도구평가 한 번의 그러한 경험으로서는 충분하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당사자가 자기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자기 이해할 기회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따라서 그 평가 결과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직무 경험에 이제 기회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고등학교 3학년만 사실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조금 전환교육을 활성화 시켜보자고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고1, 2부터 가야 된다. 고1, 2부터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역사회에 있는 뭐 직업재활 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관, 공단의 뭐 발달훈련 지원센터가 있지만 사실 정기적으로 가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잘하는 학교들은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번의 지금은 경험이지만 이 경험의 횟수를 고1, 2때부터 계속 늘려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더욱더 그런 직무 경험을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사실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활성화는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전국적으로 한 700여 명
참여하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좀 이제 그 장애인 특수형 교육 연계형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점이 그거거든요. 이제 운영을 할 땐 학교에서들 이제 직접 운영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제 수행 기간이라 저희는 부르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업무가 부담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어려운 점은 지역사회, 그러니까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 예산, 그러니까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 예산이 반반 매칭 펀딩이에요. 그래서 그 일자리 배정을 한다던가 할 때는 각 지역사회와 또 각 지자체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강화해서 확대를 해서 직업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다 학교에서도 중요하고 저희도 중요한데요. 개별화 계획입니다. 개별화 계획. 제가 작년에도 아마 고통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개별화 계획이 핵심은 그거예요. 항상 선생님들도 언제 시점에 이 개별화 그 전환 교육 계획 또한 뭐 지원 계획 뭐 다양하게 좀 불리고 있지만 그 수립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별화 고용 계획은 그냥 IP는 고정된 계획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직무 경험, 그리고 직업 경험을 제공을 했다면, 그거를 끊임없이 이제 관찰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 변화에 맞춰서 개별화 고용 계획 또는 개별화 전환 계획은 수정될 수 있다. 수정해야만 한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통 현장에 있을 때는 이제 저희 이제 선생님들, 전문의 선생님들에게나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보통 저희 현장 중심 직업 훈련 같은 경우는 정말 지원 고용도 갈 수 없고, 그리고 바로 면접만 보고 취업할 수 없는, 비교적 직업적 중증장애인분들이 저희 현장 중심 직업 훈련을 많이 참여하고 있으신데요. 그래서 훈련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저희가 최소 6개월 기간으로, 그 업무 지침에 있는데, 그 6개월 기간 동안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6개월 동안 한 직무에만 계속 있으신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6개월 동안 최소 3개월 단위로서 뭐 나누시든, 그거는 이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당사자의 강점 발견을 위해서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최소 2개의 직무 이상을 좀 경험하도록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지원 과정 중에서 변화될 때마다 당연히 어떤 A라는 직무에서 B라는 직무로 변화될 때는 개별화 고용계획 수립을 하셔가지고 방향성에 맞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단기, 중기, 장기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화 고용지원계획과 맞물려서 이제 마지막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게 맞춤형 직무 개발입니다. 저희 개발원 기관도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공공 부분 중심, 공공과 민간과 좀 연계해서 새로운 직무를 좀 많이 만들어 보자. 근데 이 새로운 직무란 개념 자체도 정말 놀랍게 이미 없던 걸만 만들어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직무란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A라는 직장에 있어도 거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을 하는 거죠. 아까 뭐 양종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업 컨설팅을 했을 때 가지고 오는 일자리들은 다 어차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같은 직업재활 상담사들이 들어가서 뽑아내는 거죠. 그 안에서도 이제 저희는 뭐 직무 쪼개기, 직무 개정 뭐 이렇게 또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이제 맞춤형 직무 개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전히 새로운 뭐 직무를 개발하는 것도 그 맞춤형 직무 개발이지만, 궁극적으로 주어진 근무 환경, 일자리 환경에서 그 직무를 나누고 또한 분석해서 개별화에 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떠한 일자리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또 에너지 소비가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 조금 이제 첫 시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해봤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임기제 공무원. 정확한 명칭 좀 길어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데, 궁극적으로 공무직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법원 행정처와 함께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일자리 직무도 추천을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고용 관련된 거, 채용 과정부터 그리고 채용 후 지원까지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올해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처음 시도를 했던 게 그 일자리에서 이미 활성화된 직무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정확히 50개가 넘죠. 예, 50여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몇 년 전에 개발한 키오스크 안내 직무를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각 법원에는 등기국에는 이제 키오스크 안내 키오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오스크 안내 직무로 그 안에서 직무를 저희가 봐서 제안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랑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지금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중증장애만을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채용 중에 있고, 아마 선발 과정은 끝났고, 지금 특수교육과는 최근에 연락을 못 해봤는데, 이제 아마 임용 전에 저희 쪽에서 그 강사 교육이랑 이런 걸 지원을 하긴 할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법정 의무 교육 중에 또 장애인식 개선 교육하면 또 그 직업 쪽이랑 비슷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공 부분에서 무조건 다 있어야 되는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정확한 명칭은 저희 복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 거는 컨셉은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의 이해 교육, 그러니까 이건 법정 교육은 아니지만 그걸 많이 하시죠. 같이 맥락이 오히려 장애 감수성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사회적이 바라보는 시선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주로 하는 강사로 저희 쪽과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마 제가 또 교육부에도 막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 e스포츠 선수를 좀 확대를 해보자고 저희가 좀 추진을 했고, 이거 23년도에 처음 개발된 직무긴 한데요. 저희 수행기관인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계신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e스포츠 선수 양성과정을 만들었는데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에선 취업을 하고 싶은데 활동할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양성과정에서 확산을 시켜보자 해서 작년에 한 30명에 저희가 훈련을 해서 21명 이 취업을 했고요. 근데 한 개의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 쿠팡에서 채용하셨지만,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 이전에는 갑자기 항공사 이름이 생각이 안 지네요. TA에서 사실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사례를, 저희 쿠팡에서 알게 되셔가지고, e스포츠 선수로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7월 이후에 아마 또 장애 학생들도 다 학교 안내 나갈 텐데, 7월 이후부터 해서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양성 과정을 서울 경기권 중심으로 운영을 할 텐데, 근데 이 e스포츠 선수 양성 과정을 하다 보니까 경상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일자리도 없고, 그렇게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서울 지역에서 하긴 할 텐데, 이것도 좀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다 여기 오셨으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2학기, 그러니까 하반기를 하더라도 실습이 나오고 안 나오고 너무 편차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되게 학생들이 훈련받고 실습하는데 조금 더 열려있는 지역이 있고, 어떤 되게 까다로운 지역이 있는데, 이것도 오늘 또 구토에 나오시고 또 교육부랑도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이런 훈련기에 좀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기존에 있던 직무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자리를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e스포츠 선수처럼 요즘 시대에 맞게 IT, AI 시대에서 맞게 지원하는 체계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졸업은 지원의 종료가 아닌 전환 지원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 1, 2학년 과정부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일자리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최대한 맞춰서 각각 장애인들 자신의 자기를 이해를 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역할은 이러한 좀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더욱더 기반해서 직업교육을 확대를 하고 맞춤형 직무 개발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고 1, 2단계부터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노력을 하고, 더욱더 개별화 지원 계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은 제가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
물론 사업체 개발하시고 하시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들을 관찰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잘 기록을 해주시고 고용전환계획을 잘 수립을 해주시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저희와 같은 직업재활 전문가들이 이제 또 직무 체험도 하고 평가도 해서 연계되는 시스템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계속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나이스 매뉴얼에 따라서 오는 그 기록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공단과 개발원 정보를 이렇게 체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저희 개발원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정보가 안 넘어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올해 아마 그 교육부랑 좀 주도해서 꼭 논의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서 이 시스템이 일단은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는 저희 사업 안내를 간단히 넣었습니다. 그 앞서 박현철 씨 사례에서 지원한 사업이 저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이고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은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156개소. 특수학교 수가 196개소거든요. 그래서 저의 소망은 각각 특수학교 옆에 저희 수행기관들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수행기관들이 꼭 200개 이상이 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1, 2 학생부터 좀 뭐 현장 중심 직업 훈련이 됐든 아니면 관내에서 하는 직업정 훈련이 됐든 경험을 좀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엔 또 시간이 더 걸려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부분은 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앞서 설명드린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고, 이거 올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참여자가 연간 2,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그 정도 아마 늘어날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한 가지 이제 계속 신경 쓰는 부분은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 올해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저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을 좀 원활히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저희 중증 사업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근로자성을 봐가지고 고용된 취업자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올해부터 다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 유형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와 플러스해서 전환교육형도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지금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한 지 이제 2개월 된 시점이어가지고 아직 참여가 활성화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게 정부 정책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서 좀 내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저희 사업 안에서 장애 학생들이 전환교육도 참여를 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참여해서 더욱더 많은 경험을 쌓고 스스로 자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단순하게 고용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박현철 씨 사례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 기관에 관심 많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